왕복 펌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여기 왕복 펌프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피스톤 있잖아요. 피스톤 생각을 잘 해보세요. 실린더가 있고 여기 피스톤이 있죠. 피스톤인데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흡입하고 토출을 하지 않습니까? 흡입 토출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무슨 펌프예요? 왕복 피스톤. 피스톤 펌프는 왕복 펌프의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게 피스톤 펌프죠. 자, 플런저 펌프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피스톤은 여기 피스톤하고 요걸 로드라고 불러요. 로드. 예, 로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피스톤을 당겼다 밀었다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고, 플랜저 펌프는 로드가 피스톤의 몸통하고 로드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노도가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을 플런저 펌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경막 펌프라는 거 있잖아요. 경막 펌프는 피스톤 펌프에다가 이렇게 경막을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피스톤이 후진을 하잖아요. 그럼 경막이 이렇게 휘어요. 그러면서 흡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피스톤이 전진을 하잖아요. 경막이 이렇게 밀려나겠죠? 그러면서 밀어냅니다. 그래서 흡입 토출을 이렇게 다이아프램을 가지고 설치해 놓고 피스톤 운동을 이용을 하는 게 경막 펌프라고 합니다. 이걸 경막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피스톤 펌프하고 다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피스톤을 쓰니까. 그래서 다 뭔 펌프라고 해요? 왕복 펌프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는 기어 펌프. 기어 펌프에서 기어 펌프는 무슨 펌프의 하나예요? 회전 펌프라고 부릅니다. 기어 펌프는 뭐라 부른다? 회전 펌프의 종류. 기어가 회전하잖아요. 그래서 기어 펌프가 답이 됩니다. 자, 종류 한번 봐보세요. 자, 왕복식 펌프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피스톤, 다이아프램. 이것을 우리가 지금 뭐라고 부른 거죠? 경막 펌프, 이렇게 부르고, 플런저. 그 다음에 기어 펌프, 또 스크류 펌프. 이런 것들은 회전식이라고 부릅니다. 회전 펌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 펌프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터보형, 용접형, 특수형 나누는데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용접형 펌프라고도 부릅니다. 터보형에는 원심식, 사류, 충류식 이런 것들이 터보형 펌프의 종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문제에서 펌프의 종류를 물어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9번입니다. 열 교환기에 열 교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열 교환기의 열 교환 능률이에요. 유속의 유속을, 유체의 유속을 적절하게 조절한다. 애매하지만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적절하게 한다, 유속을. 열 교환을 하기 위해서 서로 높은 열을 갖고 있는 거하고 낮은 열을 갖고 있는 거, 열이 온도가 낮은 거하고,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둘이 접촉하는 시간을 길게 해야 돼요? 작게 해야 돼요? 긴 게 좋은데 적절하게 하라고. 너무 길거나 너무 작게나 하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좋은 말이에요. 흐르는 방향을 병류로 한다. 병류로 한다라는 말이 어떤 병류가 뭔지를 우리가 애매하게 판단이 되면 답을 못 찾죠. 일단 병류가 아닙니다. 병류가 아니라 뭐라 한다? 향류라고 해야 맞습니다. 병류가 아니라 뭐라 한다? 향류라고 해야 한다. 자, 이게 고온이고요. 이게 저온 물질이에요. 그러면 고온 물질이 가는 방향하고 저온이 가는 방향하고 서로 열을 주고받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서로 방향이 반대로 간 게 뭐고요? 향류고요. 반대로 가는 게 향류예요. 병류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고온이고 이게 저온인데 같이 가면서 열을 교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병류라고 부릅니다. 뭐가 더 효율이 좋을 것 같아요? 향류가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아냐 물어본 거죠. 병류랑 향류랑 두 가지 용어를 구분할 수 있냐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교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입구와 출구의 온도차를 크게 한다. 열 전도율이 좋은 재료를 써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병류하고 향류 개념을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해설 한번 읽어보세요. 병류형 열교환기와 향유형 열교환기를 비교해보면 하고 비교를 해놨습니다. 뭐가 더 유리하다고? 향유형 열교환기가 더 유리하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0번입니다.
자, 4%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0%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반응기에 혼합하여 6% 100kg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을 만들려고 한다면 몇 kg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이 필요하냐 하고 각각의 농도의 질량을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이 말이에요. 4%하고 10%하고 두 수용액이 있는데 수용액을 반응기 혼합해서 몇 %짜리로 만들고 싶어요? 6%짜리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 무게가 여기는 주어졌어요. 몇 킬로그램을? 100kg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4%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모르잖아요. 무게를. Xkg이라고 합시다. 10%는 Ykg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것은 몇 킬로그램 했어요? 100kg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Xkg 플러스 Ykg 하면 다 몇 킬로그램이 돼야 돼요? 100이 돼야 되죠? 100이 돼야 된다. 이 조건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농도를 고려를 합니다. 4%니까 4 곱하기 Xkg 곱한 거 4% Xkg 그 다음에 10% 곱하기 Ykg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것은 6% 몇 킬로그램 100kg 곱한 거하고 같을 거다. 이렇게 방정식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여식과 여식 두 가지를 연립 방정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고 X값을 놔두고 Y를 이항을 해서 X 대신에 Y값을 이항한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겠죠. 대입을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자, 연립으로 저는 풀고 싶은데요. 자, 그대로 놔두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놔두고 여기가 100이잖아요. 100kg이에요. 킬로그램 단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 얼마 곱하고요? 다 4를 곱해줘요. 곱하기 4. 각 항에다가 다 4를 곱해주면 똑같잖아요. 비율이. 그래서 4를 곱해주고 위에 아래 연립으로 풉니다. 4x, 4x 없애려고 마이너스를 했습니다. 그럼 4x 마이너스 4x는 0이죠. 4y 마이너스 10y는 마이너스 6y죠.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를 빼면 마이너스 6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6y예요. 마이너스 붙이면은 여기는 400이죠. 400인데 600이에요. 마이너스 600이니까 마이너스 400 빼면 200이 되죠. 마이너스 600에서 400 빼면 그래서 마이너스 200이 됩니다. 그럼 y는 6분의 200이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잖아요. 그럼 6, 3, 18이에요. 그러면 또 6, 3, 18, 33.3이 나오겠네요. 자, y가 얼마가 된다? y가 몇 %짜리예요? 10이에요. 10%짜리가 33.3 나온 거.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연립으로 풀 수 있는 게 가장 FM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풀기에 가장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문제도 뭐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연립 방정식으로 푸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두 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요 두 식을. 41번입니다. 금속의 용접, 용단, 가열에 사용하는 가스 등의 용기 취급 시 준수사항을 옳지 않은 것은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한다. 가스 용기의 밸브는 천천히 열고 닫아야 한다. 용기의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한다. 40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죠. 좋은 말입니다. 가스 용기는 40도. 운반할 때는 환기를 위하여 캡을 씌우지 않을 것. 핑계도 좀 안 맞죠. 환기를 위한다는 말이. 그래서 캡을 씌우지 않을 것. 운반할 때는 캡을 씌우라고 그랬죠. 씌우지 않을 것. 이게 잘못됐네요. 변형 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그냥 좋은 말입니다. 자, 3번이 씌우지 않을 것이 아니라 캡을 씌워야죠. 캡을 씌워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스 용기의 취급 시 주의사항에는 전도 위험이 없도록 해라. 넘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이죠. 전도 위험이 없도록 해라. 그 다음에 충격을 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사용 전인 것과 사용 후인 것. 사용 전이냐 사용 후냐 이걸 구분해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화학이 사용 장소 이런 데다는 취급하지 말아라 했죠. 위험물 또 폭발성 물질 이런 것들이 있는 장소에는 가스 용기를 저장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안전수칙입니다. 42번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안전운전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안전운전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운전하고 관련 없는 것.
안전작업 허가서. 자, 우리 공장에서는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작업을 한대요. 그럼 그 작업이 이 공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이나 또는 조건에 의해서 발생되는 위험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작업 허가를 받고 작업을 하게끔 하고 있죠. 그래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은 이러한 작업을 허가해 달라고 안전조치 이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허가서를 올리게 되고 허가서를 검토를 한 다음에 작업을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안전운전에 우리 공정이 돌고 있는 이런 운전 상황에 이 작업이 어떤 위험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안전운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운전 계획에 안전운전 지침서 있을 것 같잖아요. 안전운전 지침서니까 안전운전과 관련이 있는 거고, 가동전 점검, 우리가 운전을 하기 전에 어떠한 점검을 해야 될 것인지 절차를 정해놓은 게 지침서입니다.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여기는 첫 마디가 뭐로 되어 있어요? 비상조치 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상조치 계획에 들어가 있죠. 다시 말하면 공정안전보고서의 큰 타이틀 4가지가 뭐다 그랬죠? 공정안전자료,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지금 문제가 안전운전계획 갖고 문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조치계획. 이렇게 4가지가 큰 타이틀인데 지금 문제처럼 여기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항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요? 비상조치계획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대에 들어가 있게. 비상조치계획에서나 있을 법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뭐 알아야 된다? 공정안전보고서 4가지 항목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비상조치 계획하면서 얘는 비상조치 이 4번 항목 읽으면서 요 4번째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 아니야?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 4가지를 기억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이 기본 4가지를. 이 기본 틀 4가지를 기억을 해야 이런 문제를 아닌 거, 비상조치 계획하면 요거 비상조치 계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안전운전 계획에 있다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4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실기시험 때는 쓰라고도 자주 나왔던 문제다. 제가 그렇게 이론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 4가지 기억을 하시고요. 해설을 보시면 자, 금방 했던 네 가지가 공정안전자료, 위험성평가서, 안전운전 비상조치계획이잖아요. 안전운전계획에 이렇게 세부적인 항목이 있어요. 안전운전 지침서, 점검 유지 계획, 안전작업 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 근로자 교육계획, 가동전 점검 지침, 병정. 아까 집에 교육계획이라고 나왔지만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이니까 4번째 항목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로자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그래서 자, 이렇게 총 몇 가지입니까? 12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몇 가지고 4가지고 더 세부 항목으로 하면 12대 요소다 해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체 감사죠. 자체 감사 계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안전운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아니다 이것들을 찾아주라는 이야기예요. 또 어떤 문제는 공정안전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하고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 집어넣어 놨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마다 이 공정안전 자료냐 위험성 평가냐, 위험성 평가는 간단하죠. 위험성 평가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해잡. 위험성 평가 할 때 사용하는 기법을 물어보겠죠, 문제에서. 그러면 해잡, 또 FTA, ETA 이런 기법들이, FMEA 이런 기법들이 다 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해잡이죠. 자, 이런 기법, 인간공학에서 배웠던 위험성 분석 기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위험성 평가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 외에 체크리스트 기법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자, 43번입니다. 다음 중 설비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설비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여기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요한 구조 부분이에요. 경미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주요하냐 아니냐? 플레어 스택을 설치. 그러니까 굴뚝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굴뚝 플레어 스택은 해당이 됩니다. 폐가스를 처리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 교체 추가.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를 교체하는데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해야 된다? 너무 경미하죠? 네, 너무 경미한 작업. 변경된 생산설비, 부대설비에 해당 전기, 전격 용량이 300kW 증가했어요. 자, 300도 반오실 필요 있죠? 300kW가 자주 나오죠?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도 전기 계약 용량이 얼마? 300kW거든요. 그래서 공정안전 보고서 작성해야 할 기준도 300kW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제출을 해야 된다. 자, 300 기억을 해놓을 만 합니다. 숫자가. 생산량의 증가, 원료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를 교체, 추가로 반응기를 교체한대요. 반응기를 교체하니까 주된 설비를 교체하는 거죠. 그래서 가스 누출 감지 경보 교체다. 이것을 주요 구조 부분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자, 물론 법에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이라고 한 것을 금방 우리 보기에 나왔던 내용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반응기 교체, 그 다음에 300kW, 그 다음에 플레어스택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